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부 교육과정론 중에서 교육과정의 발달, 지난 시간에 이제 발달의 역사적인 측면들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정에 있어서 주요한 학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해서 43페이지고요. 첫 번째로 스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서는 앞서 상권 93쪽에서요. 살펴본 바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실용주의 교육을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물음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과 사회 행복을 위한 준비, 즉 완전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준비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지상에서의 완전한 삶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5가지 활동 영역과 이에 필요한 교과를 위계순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앞쪽에서 우리 살펴왔었던 내용이에요. 상권에서. 그래서 직접적인 자기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교과 지식으로 생리학,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적어두십시오. 위생학, 2가지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생활에 필요한 물질학에 도움이 되는 간접적인 자기 보존에 이제 기여하는 교과 지식으로 과학, 그래서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교과 지식으로 가사와 심리학을,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는 교과 지식으로 역사와 국민학을, 생활의 여가를 즐기는 교과 지식으로 시, 음악, 미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스펜서는 이제 교육 방법론, 교육 과정론을 갖다가 얘기하는데요. 그 의미를 보면 스펜서는 현대적 교육 과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학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론, 지덕책,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논지를 밝혔는데, 교육이란 과학적 기반 속에서 지덕체를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훈육과 암송에 치우친 고전 교육에 반대하면서 근대적인 교과의 시초를 마련합니다. 자, 그래서 지덕체, 지식과 덕과 체육을 기르는 방법론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육방법론부터 보면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연의 과정에 합치하는 인간 발달 과정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훈육과 암송 방법을 지향하고 교사들이 따라야 할 아동 지도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막연한 것에서 명확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체험에서 이론으로 자기 발전의 과정이 이어야 하고 아동의 흥미에 기초하여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용론이에요. 덕용론. 아동기는 인류 발달 단계로 보면 원시 단계에 가깝기 때문에 도덕적 훈육에 의해 강제하기보다는 관념과 자연의 상벌에 의해 자연적인 성장과 자율적인 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비트입니다. 학원 326쪽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다시. 자, 보비트는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의 원리에 영향을 받아서 학교를 공장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뒤쪽 우리 교육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사람인데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영학에 있어서 또 행정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갖다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가면 뭔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뭔가 돈을 밝히는 것 같고, 그렇죠. 교육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뭔가 너무 현실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많은 이제 비난을 받죠. 비난을 받는. 그래서, 순수 학문 쪽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이제 버비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이제 공장에 비유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비난을 받죠. 야, 어떻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라고 하는 것을 공장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버비트라고 하는 사람은 비유를 한 겁니다. 하필이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 테일러가 얘기하는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사 경영, 공장 경영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이제 그런 어떤 공장, 돈 뭐 이런 쪽에 연결지어서 그렇게 이제 비유를 바라보다 보면 야, 이 교육과 비교하는 건 너무 천박한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있어가지고 어떤 비유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 그러니까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를 일정 기간 동안의 일련의 교육과정, 조립, 생산 라인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어른, 완제품으로 제대로 배출할 때 효율적인 학교라는 평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또 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도 또 듣기 거북하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장에서 이상적인 어른이라는 완제품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지역사회가 정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런 지역사회 얘기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 또는 아동 중심 교육과정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측면들이 좀 과하게 비유가 되다 보니까 비난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제 실제 생활과 이제 관련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사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렇죠. 존 뒤도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 학교 교육의 내용에서는 직업 교육보다 일반 교육을 더 강조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편성을 좀 더 강조를 한 거죠. 버비트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버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의미 있는 게 1918년에 이제 교육과정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뤘기 때문이에요. 교육과정이 아동이 성인의 세계에서 접하게 될 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였고요. 그래서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어른의 세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아동에게 가르칠 구체적인 것을 목표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교육과정 편성법을 한번 보죠. 과학적인 절차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성인의 생활을 몇 가지 주요 활동으로 나누고, 주요 활동 학생이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분석을 하고, 학생이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을 교육의 목표로 이제 설정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경험, 기회를 상세하게 제시할 교육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동에게 가르쳐야 할 10가지 경험, 활동을 갖다가 이제 쭉 열거한 겁니다. 언어, 건강, 시민, 일반적인 사회활동, 그 다음에 여가, 건전한 정신관리, 종교, 부모, 비전문화된 또는 비지갑적인 활동, 자신의 소명에 따른 노동,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버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했을 뿐이고, 좀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 사람이 가르쳐야 될 어떤 내용으로 제시하는 걸 보면
그렇게 교과 중심적이거나 고전교육에서 비판받는 교사 중심이라거나 아니면 암기, 암송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비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의욕적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 목표에 대한 강조를 했잖아요. 그거 세분화시킬 거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이제 수백 개에 이르고, 그리고 이제 이들 이제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배열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교육 목표에 아동이 도달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학생의 활동 관점에서 교육 목표를 진술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모비티의 어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교화되고 세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되겠죠. 교육 목표를 정할 때 존재 당위 문제에 부딪히게 되지만 모비티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과학적 절차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이건 어떤 관점의 차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적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용을 했던 그런 어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경영학, 회사 경영 이런 쪽에서 차용을 하다 보니까 존재나 당위의 문제 같은 철학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보비티의 주장에 따라 교육과정을 평정하려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작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비판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체계화시키고 상세화시키고 해야 될 어떤 과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너예요. 학문중심 교육과정 학원 54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갖다가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1957년 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인공 위성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었던 나라가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 세계 최애 강국이라고 이제 생각됐던 나라가 영국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얄타 회담이니 카이로 회담이니 이런 2차 세계대전 종전과 관련되어 있는 회담의 주요 참가자가 바로 미국, 영국, 소련의 스탈린, 처칠,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소련 등이 이제 그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연합군의 나라들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영국은 자연스럽게 그 하강세를 보이게 되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이제 참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세게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1등은 미국이었고, 그리고 소련이 이제 그 다음이었고, 그러면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립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서로의 이제 체제의 우위성을 갖다가 강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부터 수많은
우수한 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미국에 모여들면서 또 원자폭탄도 제일 먼저 개발을 하고 또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을 하였고, 그래서 어떤 그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넘쳐났었습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당연히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체제의 그런 반대편에서 이제 체제 경쟁을 벌이던 소련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어떤 그 팽창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소련에서 먼저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한 쇼크를 받았죠. 그게 바로 이제 스푸트니크 쇼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야,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미국이 소련보다 못할까? 사실 뭐 인공위성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체제 경쟁에서 소련이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상황에 온 게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라는 일종의 이제 자성의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바로 학자들이 1959년에 매사추세츠의 우주고울에 모여가지고 야, 이거는 교육의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육의 개혁 방안을 이제 모색하는 우주고울 회의를 갖다가 개최를 하고, 그래서 우주회의 결과를 브루너가 1960년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출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촉발된 교육 과정의 동향을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각 학문의 성격 또는 지식의 구조를 밝히는 일, 그것을 학생들에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는 일이 주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즉, 고도로 이제 발달한 미국 내에 있어가지고 그 학문의 어떤 영역들을 잘 체계화해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960년에 그 발간됐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서론에는 당시 미국의 심리학자들의 관심이 변화하면서 형식 도야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이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형식, 여기 앞쪽에 나오지만 학문의 성격 또는 지식의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식 구조라고 하는 것을 잘 갈고 닦으면, 그렇죠? 학습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전이도 잘 될 수 있다. 우리 앞쪽에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형식 교양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강조하게 됩니다. 구조를 강조하게 됩니다. 교과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한 가지 현상이 여러 다른 현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구조를 학습하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학자들이 하는 것이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는 것이나 모든 지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왜요? 구조가 같기 때문에. 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는 용어나, 그렇죠? 이해의 어떤 근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쉽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교수나 초등학생이나 동일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구조, 즉 어떤 교과를 형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핵심 원리, 개념 등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배우는 현재의 내용들은 장차 쓸모가 있어야 하며 전이가 잘 일어나야 한다. 우리 요 상권 343쪽에서 이게 학습의 전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이 형식 도야서를 주장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바로 이 전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특수적 전이가 있고 일반적 전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적 전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나 다른 사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죠? 그 앞쪽에서 우리 상권 343쪽에서 봤지만 이 보다 강조한 건 일반적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생각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그 생각에 비추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 앞쪽에 그 상권 343쪽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전이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학문 분야의 근저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에게 해당 교과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도록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학습의 준비성입니다. 미리 뭔가가 갖춰져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교과이든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이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과를 가르치는 문제는 아동의 지각 방식에 맞게 교과의 구조를 표현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아동의 단계에 맞는 내용을 적절하게 번역하여 가르친다면 가르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화를 강조하는데요. 그 학습이 보통 1년에 1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우리 동화책이나 이런 거 그 읽고 나서 그 동화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억이 돼요. 바로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일화예요. 기승전결이 있고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전개 과정에서 그 원인에 대한 어떤 해결 방식을 찾고 뭐 이런 식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나서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중요한 원리와 가치를 중심으로 조직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들이 점점 성숙되면서 심화되고 확장되면서 발달해 나간다.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단계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지식의 발판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그 지식은 그 다음 단계에 있어가지고 지식과 연결되면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또 구성주의와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 사고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직관적 사고는 수학, 물리, 생물 등을 공부할 때 중요한 능력으로 지식의 구조를 기초로 한다.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앞서서의 학습의 준비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거저 뭔가 머릿속에 어딘가에서 딱 떠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것들이 엮여지고 짜여지고 하면서 굴러가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그렇게 안에서 짜여지고 엮여지고 했었던 것들이 갑자기 딱 연결이 돼요. 그게 바로 직관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휴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서로. 예. 그러면서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학습 내용을 직관적으로 잘 다루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을 완전히 통달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직관적 사고를 통하여 사람들은 분석적 사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는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아하 현상. 기억나시죠? 아하 현상. 유레카. 근데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듯
앞선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동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내재적 흥미를 가지게 하고 발견의 기쁨을 느끼도록 하며 학습 내용을 아동의 사고방식에 맞도록 구성해야 한다.